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는 제대로 된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정말 유명한 명언이죠. 그 최소한 제대로 쓰게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법 위에 아무것도 없고 법 밑에 아무것도 없다. 법 가운데 있는 유죄아닙니다. 이 세상에 법 이외의 자유가 있을 수는 없다. 법과 함께하는 자유.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법률신문 기자 박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좀 좋은 말이었어. 법과 법 사이에 우리들의 법이 있다. 네, 그렇죠, 유죄안도 그렇죠. 그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을 넘어서 11월이 왔습니다. 가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이 계절의 소중함 정말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네. 네, 가을이 짧아도 너무 짧아요. 왜 가을 하면은 또 이렇게 얇은 이런 코트 있잖아요. 그 재질의 코트 딱 입고 바람이 좀 맞으면서 낙엽을 흩날리는 거리를 걷고 싶은데 예. 그러기에 너무 짧더라고요. 금방 패딩이지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금방 패딩이에요. 글쎄 아무래도 가을은 또 이제 감수성도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작곡가는 유재한 씨는 또 막 이렇게 작곡의 감수성이 작곡의 계절입니다. 진짜 이때는 그동안 뿌렸던 씨앗들을 다 이때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 해에 거의 한 7, 80곡 정도 쓰는데 가을에 전부 다 편곡을 하는 날이라 사실상 저한테는 가을이 가장 바빠요. 진짜 수학의 계절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박 기자님은 워낙에 또 남편분이 또 솜씨가 음식 솜씨도 좋은 분이셔가지고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는데 어떻게 아내분 살찌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이제 해산물이랑 네. 고기랑 같이 해서 불도장이라고 그런 이제 그걸 해줬는데 뭔가 약간 보신이 되는 느낌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집에서 불도장을요? 대박이다. 네, 근데 뭐 이제 정말 시중에서 파는 거랑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와. 보신이 많이 돼서 우와. 다가오는 겨울도 잘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맛있는 거 해준대요? 그러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 마음,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집에서 드셔보셨어요? 저 불도장 못 먹어봤죠.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막바지 이제 국회도 법안 정리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좋은 법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들의 법 출발하겠습니다. 시작은 언제나처럼 통과법으로 좀 가보는 거죠? 오늘 소개할 새로운 법률 뭡니까? 네, 11월에는 또 유난히 시행되는 법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신속 상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신속 상정제도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야, 저거 법둥이답습니다. 지금 그렇죠. 패스트 트랙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 재환님이 딱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결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나 제도를 우리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국회에서 아마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신속 처리 안건을 처리할 때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경제 분야에서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용어는 뭔가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이 투입돼야 될 때, 그럴 때 지원할 때 이런 걸 또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제 뭐 패스트 트랙, 신속 상정 제도가 쓰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걸까요? 네,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 분쟁 조정에 적용이 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바로 이번 주 11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 하면 합의 권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로 직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 분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은행 상품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금융 분쟁 하면은 뭔가 너무 거대한 것일 것 같고 뭔가 기업과 금융회사 간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꼭 금융권이라는 게 은행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뭐 보험회사와의 분쟁도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금융 분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예금 종류 같은 것도 은행에서 보는 업무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파생결합 상품이다, 뭐 IL이다, 뭐 ISA다 복잡한 상품도 많거든요. 결국 돈과 관련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금융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아마도 이제 금융감독원이었을 텐데 뭐 기존에는 절차가 좀 복잡했나요? 그러니까 이 금융 분쟁 조정은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먼저 자율 조정을
을 한 다음에 합의 권고를 거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속 상정 제도가 도입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어떤 안건이든 신속 상정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소비자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분쟁에 휘말리면 해결을 결국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정말 길기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그 과정을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정제도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법 제36조에 보면 조정위에 회부를 하고 안 하고의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분쟁 조정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을 하면 회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관계나 이 재반 사정 등을 잘 따져보고 조정 가능 여부를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다 신속상정해달라. 이러면 오히려 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보편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신속 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금융감독위가 조정 금액 또는 이해 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를 해서 금융분쟁 조정 세칙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시행이니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위가 제시하는 그 세칙을 꼭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금융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면은 끝이 없을 겁니다. 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테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금융 분쟁 조정 신청을 하셨을 텐데 절차까지 단순해졌으니까 소비자들이 좀 덜 지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분을 모셔봐야 되겠죠? 입법자들, 오늘의 주인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아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고 처벌받도록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사실상 고의다. 상습운전자. 상습운전자 기준에는 10년 안에 2번 이상 네. 음주운전을 반복했을 때 그때는 이제 신상을 공개하자는 건데 이 CCTV 이 컨트롤 타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경찰이 볼 수 있으려면 재난안전 통합망이라는 것에 법적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구청의 CCTV도 그 통합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 이분이 걷는 걸음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핫해, 핫해. 그야말로 언제나 핫한 정치인이시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핫한 정치인. 실제로 워낙에 좀 친숙하고 자주 배운 분이어서 형님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친숙하고 그렇습니다. 네. 재환 씨도 그렇잖아요. 저는 선배님이라 부를 뻔했어요. 아, 선배님이라고? 왜냐면 방송에 하도 자주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시사나 예능 프로까지 다 섭렵을 하고 계셔가지고 연식이 좀 되셨네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래도 또 방송 모니터를 워낙에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럼요. 네, 다행히도. 예. 아, 근데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고요. 대개 이제 연말이 또 쭉 바쁘실 텐데 지금은 어떤 일로 좀 가장 분주하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뭐
고민의 많은 부분은 이제 대통령 어떻게 좀 잘하게끔 하나. 아, 대통령이 잘하셔야 음. 지지율이 좀 높아야 또 내년 총선도 이기고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한 약속들 네. 지키려면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일당이 안 되면 다수당이 안 되면 법이 통과가 안 되죠. 그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 보면 한 35% 전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시겠죠? 그 걱정이 제일 큽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 아시겠죠? 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꺼내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다들 너무 얼어붙지 마시고. 괜히 선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보통은 이제 국회 내에서의 내에서 이제 얘기. 역할이나 이런 말씀들 해주시는데 너무 이제 또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나를 고민해야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 하태하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의원님의 홈페이지에 예. 들어가 보니까 하태하태가 딱 써 있대요. 오. 네. 이게 이제 이 별명이 생긴 게 그 한 6, 7년 됐나 오. 지금 최순실 청문회 할 때. 예. 근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청문위원이어가지고 누가 지시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아, 됐고요. 녹취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곧 국가입니까? 이런 것도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댓글에 생기고 당시에 또 유행했던 노래들 네. 맞아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건 국민 별명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소유권이 저한테 있지 않은 제가 버릴 수도 없고 이런 별명이 됐죠. 성함하고 너무 딱 맞아 맞아요. 떨어지니까. 예. 맞아요. 예. 네, 또 의원님께서는 19대부터 지역구를 이렇게 잘 지키고 계시는 삼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초선처럼 약간 톡톡 튀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그 비결이 혹시 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근데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요즘은 제가 챗GPT를 많이 이용을 해요. 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네. 물어보면 뭐 걔도 가끔 거짓말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다 방향을 잡고 좀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또 정보의 자료 요청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보죠. 아, 정보 수집하기에는 워낙에 좋은 조건이니까. 지금 너무 좋잖아요. 예. 우리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수집하는데 한 1년 걸린 그런 정보가 지금 뭐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우리 하태경 의원님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뭐 19대, 20대 못지않게 많은 의정 활동을 또 해오셨잖아요. 지금 딱 떠오르시는 입법 활동 한 가지 좀 꼽아주시자면 어떤 것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또 뭐 마음도 아팠고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윤창호법이죠. 아, 이제 그 사건이 이 제지역구에서 있었고 예. 또 윤창호 군이 또 제지역구 주민이고 또 윤창호 친구들이 이제 그 법을 만들어 왔어요, 사실은. 그 법을 만들어 와서 좀 불완전한 게 없나 해서 이제 법제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 법 그대로 발의를 해도 좋겠다고 해서 윤창호법이 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 또 이제 법이 통과되고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몇 년간. 많이 줄긴 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눈높이는 더 줄여야 된다.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법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사고 관련한 입법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당시 기자회견장에도 함께 또 맞아요. 동반해 주셨기에 더 네.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요. 관련 법안들이 많습니다만 지금부터는요 몇 가지만 골라서 좀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태경 의원님의 재난과 범죄 현장 꼼짝마라고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 우리에게나 너무나 잘 알려진 윤창호법 아까 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또 음주운전 자체의 기준이 예전에 좀 낮았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준 자체를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아울러서 윤창호법이라고 윤창호법 쉽게 설명드리면 네 하는 거죠. 윤창호법 전에는 한 잔은 괜찮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잔만 하고 가. 맞아요. 말도 안 실제로 되죠. 그랬어, 실제로. 알코올 농도 수치가 한 잔 먹으면 안 걸리는 수치였고. 0.05%. 근데 이제 윤창호법은 한 잔 더 걸리게 수치 기준을 낮춘 거예요. 예. 한 잔도 못하게.
그다음에 그 가중처벌은 윤창호법 전에는 3번이었어요. 음주운전 3번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를 이제 2번으로. 2번으로 2번으로 강화한 거죠. 강화를 한 거고. 예, 예. 아 이제는 이해가 확실하게 되네. 한 잔도 안 된다 이제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좀 인식의 근데 변화가. 그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음주운전은 과실이다.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봤는데 윤창호법이 들어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사실상 고의다. 술 먹은 이유가 아니라 술 먹기 전부터 자기 의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민들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렇게 탄생한 법이 이제 윤창호법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를 하자. 이 말인즉슨 모든 음주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건가요? 아니,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 예. 사실 이건 이제 처벌보다는 예방의 무게가 이제 실려 있는 건데 흉악범 얼굴 공개하듯이 심각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얼굴 공개하자는 이 법인데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상습운전자 상습운전자 기준에는 10년 안에 2번 이상 네. 음주운전을 반복했을 때 그때는 이제 신상을 공개하자는 건데 이제 4월달에 올 4월달에 대전에 배승아 양이라고 네. 학교 근처에 근데 그분이 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이제 배승아 양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떴죠. 네. 대전 둔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쳤습니다.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었던 초등학생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그 오빠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법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냐 그래서 국회에 같이 와서 저랑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승아 양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많이 알려질수록 이제 예방 효과가 크지 않겠냐. 거지. 그러면 우리 박 기자에게 좀 여쭤보죠. 현재 신상 공개가 되는 범죄는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지금 현행법상 성범죄와 강력범죄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음주치사도 살인죄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긴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윤창호법도 그렇고 민식이법도 그렇고 법안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의원님 보실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중독성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요즘은 덜한데 과거에는 반주하는 아, 네, 네. 그런 게 예, 문화였잖아요. 뭐 점심 그래서 때도 그랬고. 낮술부터 낮술하고 네. 저녁술하고 어쨌든 아침에 해장술 또 하고 이제 이런 게 문화여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젊은 분들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긴 또 요즘은 뭐 마약도 많이 퍼져가지고 마약하고 또 운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 나는 네. 경우도 있고 마약을 단번에 못 끊듯이 음주운전도 그래서 단번에 법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못 끊어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병행해가면서 이제 법 집행을 해야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이 중독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거 때문에 재범률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45%? 45%. 이게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이 45%고 7회 이상 악성 상습 운전 적발이 2018년에 800명에서 2021년 900명. 7회 이상. 실은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처음이 아닐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술을 못 드시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술을 끊지 않으면 술을 먹으면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걸린 건 더 많았겠죠. 예. 예. 야, 근데 뭐 우리나라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뭐 보통 이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취급을 해왔다는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그 경향이 어떻게 좀 드러나는 편입니까, 박 기자? 이게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확정 판결문 100건을 이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100건 중에 89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로 실형을 받은 경우도 최고 형량이 4년 6개월에 그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거나 피해자 합의에 따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형량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량 기준을 조절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창호법 전에 이제 음주운전 관할 법은 한 5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차가 별로 없었어요. 아, 차가 없으니까 차를 많이 사게끔 하도록 법안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면 차 구매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이 돼 있고. 예, 그렇죠. 그 시대적 환경이. 근데 지금은 한 집에 차가 뭐 2대, 3대 이상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네. 시대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음주운전 관련한 법은 시대를 못 따라가서 네. 이제 윤창호법으로 이제 바로 잡은 거죠. 네, 음주운전 기본 양형 기준 좀 살펴보면요. 상해 사고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뭐 사망 사고에 이르러도 징역 2년에서 5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양형 기준 자체가 좀 관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요, 어머님? 그렇죠. 이제 우리보다 산업화가 더 빨리 된 나라들일수록 처벌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보면은 사망 사고일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이제 최고형량이 훨씬 높고, 프랑스는 뭐 면허 취소 기간도 우리보다 훨씬 길어요. 뭐 한 10년까지. 네, 뭐 단속 적발만 돼도 3년 취소. 예.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나라는 태국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 한 번 한 사람은 영안실 예. 가서 청소하고 이런 일을 시켜요. 아. 자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미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싱가포르는 태형 예. 3번 정도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영안실에 청소하고 계속 보고 그러면 저 같으면 진짜 이거 음주운전 다시는 못할 것 같고, 우리한테도 이것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중대범죄로 생각을 해서 그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해라. 그 법안을 내신 건데, 확실히 그 법안이 통과된다 하면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는 바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하태경 의원님의 재난범죄 현장 꼼짝마. 자, 두 번째 법안을 열어보겠습니다. 재난사고에 CCTV를 볼 수 없다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제는 정말 CCTV가 제2의 경찰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범죄 현장을 포착하고 뭐 이런 거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사고도 CCTV가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 볼 수 없는 건가요, 지금은? 곳곳에 CCTV가 있으니까 네. 경찰이 당연히 볼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 CCTV 컨트롤 타워가 다 달라요. 아.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이제 도로에 붙어 있는 CCTV는 경찰이 보죠. 예. 근데 골목골목은 못 봐요. 아니 무슨 가로등이나 이런데 위험 뭐 안전 지킴이 위해서 뭐 버튼도 누르고 있고 CCTV도 있는데 그걸 경찰이 못 보는 거예요? 못 봐요. 그래서 이태원 사고 났던 그 좁은 골목이잖아요. 예. 거기 CCTV가 있었는데 경찰은 못 봤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누가 보냐? 구청은 봐요. 해당 지역의 구청. 구청은 보는데 경찰은 못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사람들이 112로 신고 전화를 한 거죠. 경찰에. 그렇겠죠. 그렇죠. 112 봤을 때 그 현장을 바로 CCTV를 보면 저거 큰일 나겠다. 네.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럼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했을 텐데 구청 통해서 가면 늦잖아요. 또 진지함도 떨어지고 네.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면.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바로 잡으려고 이제 재난을 잘 예방하기 위한 CCTV 통합법을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수사나 재난이 목적이라면 무조건 CCTV를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면은 그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제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통합이 안 돼 있냐? 이제 경찰이 볼 수 있는 건 도로는 주로 도로 위 인도 말고 도로는 차만 보이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 범람 거기는 자연만 보이잖아요. 산사태 이런 데는 경찰 CCTV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빠졌죠? 사람 얼굴이 보이는 데는 경찰이 못 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만들 때는 우리 사회에 이제 오래됐어요. 이게 이제 인권 경시하다가 인권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그럼 개인을 보호해야지, 사생활을 보호해야지. 이런 취지에서 이제 경찰이 못 보게 한 거예요. 네. 과거에는 공권력, 남용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바뀌었거든. 오히려 개인들이 CCTV 달아달라고 그래. 그렇죠. 나의 그죠?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특히 여성들 CCTV 우리 집 앞에 달아주세요 해도 경찰이 못 봐요. 어쨌거나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가 이제 경찰과 소방 등이 활용하는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오가는 곳은 안 돼 있다. 현재로는.
맞습니다. 사실 CCTV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에서 CCTV 설치할 때 이거 CCTV 설치 중이라는 것도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개인이 뭐 요청을 해서 CCTV를 열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찾아보고 났다거나 뭘 확인하려고 할 때는 이제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이제 마스킹 처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게끔 해서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긴 하지만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CCTV 설치라는 게 그 자체 설치되어 있는 자체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소방이나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인을 잡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 보이네요. 예. 예를 들어 누가 칼 들고 돌아다니는데 네. 그렇죠. 신고가 들어가면은 경찰이 바로 못 보면 그렇죠. 바로 보면은 뭐 거의 몇 초 안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바로 확인하면 바로 되는데. 출동할 수 있잖아요. 야,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강력범죄 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5대 강력 범죄 중에 성폭행을 제외한 살인, 폭행, 절도, 강도 등의 발생 건수는 2022년에 42만 7,878건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살펴보면 코로나, 그러니까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40만 건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1년에 40만 건이 넘는다. 네. 자, 그럼 우리 유재환 평론가님. 네. 예. 이렇게 된다면 좀 한 달에 좀 몇 건 정도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한 달에 3, 4만 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계산으로. 예,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지금 계산을 빠르게는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큰일인 거죠. 그렇죠. 요즘 특히 이제 고립 게임, 그죠. 외로운 늑대, 뭐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고립감을 어떻게 풀어줄까 하는 숙제예요. 근데 이제 그과 동시에 실제로 이제 범죄가 일어나니까 범죄는 또 바로바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는 데는 이 CCTV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것처럼 CCTV 연계 그리고 좀 더 통합적인 시스템 하에서의 CCTV 열람이 이루어진다면 범죄 억제 효과와 더불어서 좀 빠른 범인의 검거 그리고 그 범인의 좀 쫓아갈 수 있는 사전 예방까지도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었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제 전염병 걸렸을 때 이제 초기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디를 출입했느냐. 동선을 추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분하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네. 당신 어디 갔어? 시간대별로. 네. 근데 이제 이 CCTV가 통합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넘어갈 때는 이제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뒤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이 빠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역병, 전염병 같은 거를 예방하는데도 CCTV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법적으로도 보완하시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또 내신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럼 쉬운 겁니다. 이제 안전 관련해서 특히 재난은 물론이고 경찰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찰이 볼 수 있으려면 재난안전 통합망이라는 것에 법적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구청의 CCTV도 그 통합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CCTV가 매 눈으로 지켜본다고는 하지만 이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좀 법안이 좀 통과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 밖에도 사실 뭐 북한, 혁신, 청년 정말 많은 여러 아이콘이 이제 의원님 하면 딱 떠오르는 아이콘들이 있는데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또 청년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세우셨던 목표 같은 게 조금 많이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끝이 없네요. 근데 과거 세대는 보면 한 가지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열망이 강합니다. 이제 산업화 세대는 경제 성장, 민주화 세대는 민주주의 인권. 근데 그럼 2030 세대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 가치가 뭐냐? 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별로 계속 지금 쫓아다니고 추적을 많이 해야 돼요.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아무튼 파도 끝이 없고 쉽지 않죠. 예, 지금 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살면 그에 대한 보답이 꼭 있는 세상을 의원님께서 많이 열어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보답이 있는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마지막 정기 국회잖아요. 꼭 마무리하고 싶은 입법이라든지 뭐 지역구 일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아까 윤석열 대통령 성공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그랬고 네.
이제 윤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청년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청년들이 중요한 이유가 세대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 지금 6070은 후진국 세대예요. 어릴 때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050은 그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몇천 불이었고, 근데 지금 2030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의지도 있고 이런 세대 기준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정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청년한테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앞에 K자가 붙은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세대기 때문에. K 세대잖아. 그렇죠. 그죠. K 컬처가 됐든 음식이 됐든. K 세대는 탑 예, 1등 세대죠. 그렇군요. 벌써 3선 의원이십니다. 이제 정치가 뭔지 의원님께 정치란 어떤 것인지도 여쭙고 싶거든요. 정치는 청년이죠. 역시. 정치는 청년이고 청년이 곧 미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이제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IB 법이 있습니다. IB. IB가 뭐냐면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네네. 이제 그 시험 점수를 봤잖아요. 네. 국내 대학이든 외국에 있는 대학이든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계 표준 교육 오. 커리큘럼이어서 근데 그걸 한글로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한글도 IB 공용어가 돼가지고. 근데 현행법에서는 지금 IB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커리큘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다 논술형이에요. 네. 지금 전국의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네. 지금 한 몇백 개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고3 졸업생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이제 수능식 교육, 객관식 교육은 후진국 개도국대 교육이다. 근데 이제 창의적 교육이 필요할 때는 IB 이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온통 제 정치의 어젠다는 청년이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정치, 문화, 아까는 문화였고, 그리고 안전, 국방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태경 의원에게 정치란 곧 청년이다. 청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과 인사를 나눠야 되는 순서인데 우리 박 기자가 혹시 오랜만에 아니죠? 거의 처음이죠? 우리 하태경 의원 이름으로 삼행시를 제가요? 예. 이렇게 보내드리기에는 각본에 없는 질문이었구나. 예. 예. 자, 운을 조심스럽게 한번 띄워봐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와, 출발 그래. 이제. 예. 자, 태.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국회 방송에 출연하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거의 편지 수준의 네, 조금 길었지만 오케이. 경. 경축할 만큼 청년들에게 꿈이 되는 그런 많은 의정 활동을 해주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 진심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워낙에 우리가 이제 항상 끝 무렵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우리 어색했지만 예. 진정성을 전달해요. 그러니까요. 신경성 있었어. 예, 순발력도 좋았고. 예. 예. 그럼 삼행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예. 임 변호사도 지금 정신없이 태극전 계속 사이에 생각하고 있었지? 예. 오늘 입법자들 우리 하태경 의원님 모시고 함께 네.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워낙 뭐 하태경 의원님 제가 뭐 언론에서도 많이 뵀었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봐왔지만 청년의 어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고 계신 그 마음 더 잘 전해진 것 같고요. 뭐 윤창호법도 그랬고 지금까지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제가 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유지환 씨. 네. 하. 하염없이 좋아해요. 야. 좋아요. 그래. 자, 태. 태정태세 문단세 그리고 다 보면 왕인데 태조또는 태종 같아요. 오. 경. 경복궁에 살아요. 야, 됐다. 그래. 이런 친구입니다. 예. 야.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보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경복궁에 계세요. 땡큐. 네네 왕입니다. 진짜로. 자, 정말 이 청년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찾아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의 하태하태 그 뜨거운 열정이 계속되기를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끝인사 전해주시면
예,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하태하태의 정치는 계속됩니다. 응원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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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 드라마들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장르도 있잖아요. 뭐 로맨스도 있을 테고 네. 호러도 있고 요새는 뭐 저는 스릴러 겸 액션. 오. 디지땡에서 나오는 그 움직이다, 움직이는 중 예, 무빙이라고 하면 뭐 드라마 제목까지 그래. 무빙을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드라마는 무조건 로맨스요. 음. 드라마든 영화든 저 이제 남의 연애 보고 좋아할 그런 나이 됐나 봐요.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나는 솔로 뭐 이런 것도 봐요. 너무 중요하죠. 다 챙겨보고 있죠. 너무 중요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로맨틱 코미디도 정말 즐겨 봅니다만은 네. 그렇게 요새는 사회를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약 연애, 뭐 계약 결혼 얘기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드라마에서. 근데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계약 결혼이나 계약 연애는 결국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다. 빠지는. 이렇게 끝나는 그렇지. 경우가 많지만 네. 근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또 이런 계약 결혼 같은 문제는 오. 결말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게 드라마와 실생활은 또 다를 수 있다. 네. 자, 실제 우리 삶에서는 계약 결혼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거짓말 같은 실제 상황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상황으로 재현해드리겠습니다. 쭉 아 왜요? 애들은 애들 완전 골아 떨어졌죠. 당신 애들은 참 기특한 녀석들이에요. 쭉 오늘도 당신처럼 저 다리 환하게 떴네. 아이 몰라. 우리가 동거한 지도 언 3년. 이제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됐잖아요. 에이 알면서 지금은 안 되죠. 나 일 하나 뛰고. 혹시 아파트 청약 알바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 꿀알바가 또 들어왔어요. 금방 끝나는 일이니까 좀 기다려요. 처음 뵙겠어요. 주소는 잘 옮겨놨습니다. 청약 당첨 위해서 우리 잠시만 부부합시다. 그리고 당첨되면 즉시 아파트 팔아서 5대5로 나누고 후딱 이혼합시다. 어머어머 인상이 참 좋으시다. 깔끔하신 분이네요. 당첨은 되겠죠? 그걸 말이라고 보세요. 우리는 무주택에 애들 5명이나 되잖아요. 거의 최고점의 가점을 받았으니 당첨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런 알바 있으면 저 또 소개시켜 주실 거죠? 엄마, 이번엔 이 사람이 아빠야? 인상이 괜찮네. 잠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유, 제가 야. 말씀드렸잖아요. 오. 기술에서의 계약 결혼은 아주 그냥 매운 맛입니다. 야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지금 네. 아니 얼마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또 애가 이번 아빠는 이분이셔? 자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서 두 사람이 잠시 부부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뭐 합쳐서 5명이니까 가점도 높아질 테고 이런 일이 정말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했더니 위장결혼, 위장이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159건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사까지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야, 강심장인 분들이 많으시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펴본 뭐 아이의 아빠 엄마가 가짜로 결혼한 사례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동거남이랑 이제 2명의 자녀랑 함께 살고 있던 40대 여성 C씨는 2020년 초에 자녀 3명을 둔 30대 D씨랑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들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한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을 하는데요. 당연히 D씨 입장에서는 부양가족이 6명이나 되니까 어렵지 않게 당첨이 됐거든요. 하지만 당첨이 된 직후에 D씨, 그러니까 위장 남편이 원래 살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곧이어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건 너무 티를 낸 것 같아요. 이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하면 너무 뻔한 불법 같으니까 딱 걸렸겠는데요.
맞습니다. 국토부가 형태가 좀 수상하니까 이거를 또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위장 안에 그러니까 CC의 집에 동거남 그리고 아이 2명 해서 4명이 처음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로 DC랑 DC 아이 3명이 오니까 한때 8명이 살았던 걸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위장 결혼 같다 해서 국토부가 부정 청약으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부정 청약인 것 같은데 말이죠. 진짜. 예, 그럼 이게 이렇게 당첨이 된 건 무효가 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사례는 일단 2가지를 위반한 겁니다. 이제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 위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 또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이 위반 행위자가 체결한 이 주택 공급 계약 당연히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아. 그거를 주민센터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혼인 신고가 된 거잖아요. 네. 이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단순히 정말 이 청약 당첨을 위해서 우리가 위장해서 혼인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가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 혼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는 이제 형법 제228조에 보면 이제 불실 기재, 잘못 기재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부정 청탁이 아니라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 이렇게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징역형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국적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는 안 되겠죠.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영화 파이란이 생각납니다. 저 장백지와 최민식이 열연을 펼쳤던. 네. 그렇죠. 예,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거든요. 최민식이 세상 모두가 날 삼류라고 부르고 예,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부른다. 영화에서는 나잖아요. 이렇게 그저 감수성이 터지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위장 영화는 결혼이 영화일 되는 뿐. 거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2년 동안 결혼을 유지한다 등의 결혼 계약서를 쓰고 계약 결혼을 했다. 이 결혼이 법적으로 1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만약 부정 청약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2년 동안 결혼을 유지하고 결혼 중에 이 청약으로 아파트를 당첨을 받고 이 분양권 나오면은 5대5로 바로 나눈다. 그리고 이혼한다. 그리고 만약 2년 동안은 결혼 생활을 뭐 어떤 방식이든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청약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결혼 관계를 끝내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 민법 103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사회적 불법 행위, 그러니까 뭐 사람을 사고 파는 계약이라던가 이런 내용의 계약은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내가 결혼을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떤 돈을 위해서 이렇게 위장으로 결혼을 하는 거는 반사회적 불법 행위로 보아서 인정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을 들은 거는 결과적으로 청약을 노린 거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혼전 계약서라고 맞아요. 해서 결혼 전에 만약에 우리가 갈라질 경우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이런 거에 의미가 없는 건가요? 외국에서는 혼전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개념으로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외국이랑 다르게 딱 재산 관련 부분만 효력이 있다는 게 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상 결혼하는 부부가 아직 혼인 신고도 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에서 이 재산은 내 거고 뭐 저 재산은 너 거고 내 돈은 건들지 마 이런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그렇죠. 갖고 있어 왔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게 마련은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재산 문제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고 그리고 또 등기를 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고 이 얘기를 쭉 듣고 어때요?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될 사람은 여기 재환 씨뿐이니까. 그렇죠. 우린 다 이미 부부 재산 느낌 약정을 몸이야. 못해요. 계약서 이런 거 한번 써볼 생각 있어요? 미래 배우자와. 이거 써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하고 재산이 와이프 쪽에서 너무나 흘러넘치면 아,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글자 하나만 적어줘 고마워 이제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예예 어쨌든 부정한 생각으로 맺어진 인연은
끝이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 이것만큼은 뭐 불변의 진리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의 부정을 끊어낼 좋은 법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죠.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